아바르족이 나타난 게 유럽에 등장하게 된 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그 유명한 법전을 편찬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나타났는데 그 몽골 초원에서 활동하던 그 유목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뭐 한 10년 안 되는 기간에 유럽까지 이동을 했던 거죠.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이 유언이 아바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일부 역사가들은 유언이 아니고 헤프탈이라는 그 유목민이, 그러니까 인도 북쪽에 살았던 오늘날의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까운 지역이죠. 이쪽에 살았던 헤프탈이라는 민족이 와서 그 유럽에 들어온 게 아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바르족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사람들이 이 불가르족입니다. 불가르족. 그런데 이제 그 불가르족이 하나의 단일한 무슨 족속은 아니고 여러 그 집단들이 이제 일종의 동맹을 결성을 했던 이제 그런 연합 세력입니다. 그래서 불가르라는 말 자체가 투르크어로는 이제 연합이다, 이런 이제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축은 그 훈족의 후예, 전에 이제 그 동유럽 다뉴브강 북쪽으로 도망을 쳐서 그 퇴각했던 그 훈족의 후예들이 그 중심이 되어서 건설한 나라가 이제 불가르인들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그 몇백 년 동안은 그 자기들의 전통적인 그 종교랄까요? 일종의 천신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투르크라든지 몽골 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천신 신앙, 그런 거를 이제 당시에 그 천신을 하느님이죠. 하느님을 그 탱그리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탱그리.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연례적으로 그 뭐 전통적인 몽골 중앙아시아의 어떤 그 천신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탱글이라고 하면은 이게 몽골어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탱글이라는 그 언어 자체가 보면 물론 이제 이게 각 부족에 따라서 언어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역사에 어떤 단군, 단골 이런 것까지도 이제 그 연결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저는 몽골어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마 탱그리가 몽골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투르크어도 비슷하죠, 그죠? 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양 유목민들 사이에서 그런 그 탱그리 신앙이 많이 퍼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기독교화 되기 전에 이제 그 탱그리 신앙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천신 신앙, 또 이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라든가 우리가 천군 신앙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군 조선 시대에 그런 천신 신앙 갖고 삼신 상제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신앙하고 비슷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서 이제 천제를 지내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신앙이니까. 유목민들이 이제 그 신앙이 본래는 이 탱그리 신앙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죠? 그럼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이제 이 마자르족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마자르족은 우리가 보통 헝가리를 세운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마자르족은 훈족의 후예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불가르족 이야기를 했는데, 불가르족이 이제 훈족의 후예라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마자르인들은 그거는 아니고, 우선 언어상으로 봐서 이 사람들의 말은 투르크어도 아니고 몽골어도 아니고 우구르족, 그다음에 이제 피인족이라고 저 북쪽 이제 발틱에 가까운 그쪽 북쪽 지역에 사는 그런 족속하고 언어 계통이 같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어는 지금도 보면 유럽 어느 나라하고도 비슷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생소합니다.
예, 그런데 자관 그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랄 산맥 일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유목민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아마 수렵이라든지 뭐 채집 경제를 하다가 이제 투르크인들하고 접촉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르크인들의 그 유목 생활 방식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유목 민족화했던 것이 이 마자르인들의 조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 카자르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자르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그 일종의 그 변경 지역을 지키는 이제 병사 노릇을 그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역시 동해안에서 들어온 이 페체네그라는 그 족속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그 영역 자기들의 그 지역에서 더 살지를 못하고 이제 우랄 지역에서부터 서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그 우크라이나 일대에 자리를 잡았다가 여기서도 이제 또 그 밀려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먼 거리를 이동해서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서 바로 헝가리 땅으로 이제 그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헝가리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어떤 계기가 그냥 이동이 아니고 정복이에요. 완전히 군사적인 정복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자르인들이 그 9세기 말에 이 헝가리 평원 일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군사적으로 정복을 해서 그 지역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워진 나라가 바로 헝가리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그 헝가리를 세운 이제 그 마자르족, 이 마자르족이 이제 훈족의 직접적인 후예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보통 또 이제 그 이 마자르족이 말갈족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좀 연구를 좀 면밀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제 능력 닿는 대로 그 헝가리 학자가 그 유명한 이제 로스타나 교수가 쓴 이제 두권 책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분 말은 당시에 이제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이 아틸라 왕, 이 훈족의 그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그 너무나 그 사람들에 대한 흠모 같은 게 감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뭐 그 훈족의 후예다라고 이제 그 내세우는 사람들이 그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를 하자면 요 마자르인들은 계통이 훈족 계통이 아니고 이 투르크나 몽골 계통이 아니고 이거는 저 핀우그르 계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엄밀하게 말하면 훈족의 후예는 아닌데 이 훈족의 후예처럼 이제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헝가리 전에 말씀드렸듯이 헝가리 평원이 옛날에 그 아틸라 왕의 본영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죠? 오늘날의 그 부다페스트 근처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그 정착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후예로서 이 땅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내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것과 그 상식적으로 이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하고 역사적 사실하고는 이제 뭐 다르다. 예. 뭐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보통 또 뭐 여행을 이제 동유럽으로 많이 갈 때 이제 헝가리를 가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헝가리 나라 명칭, 국명을 갖고 이야기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헝가리라는 국명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대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로스타나 교수에 의하면 그 헝가리라는 나라 이름이 훈족의 나라 여기서 온 게 아니고 옹구르. 예, 옹구르가 이제 그 10개의 오구르. 정확하게 말하면 10개의 오구르족, 오구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이 이제. 오구르가 족입니까? 예, 오구르가 족속 이름이고요.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 온이 10개라는 뜻입니다. 그 10개의 오구르 부족들이 합한 어떤 그 연합체, 유목민 연합. 이걸 이제 온 오구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온이 10개. 예. 우리는 100인데. 그렇죠? 우리말 100이고 또 때로는 10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래요. 하여간 이거는 뭐
그 옛날 저 유목민들이 사용했던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투르크 계통에. 그래서 이 마자르족이 이제 투르크 계통으로부터 이제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마 그 투르크 계통에 이제 그 말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온오구르라고 이제 자기들의 그 이제 여러 부족들의 연합이죠. 그 부족 연합을 온오구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옹구르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인들이 보기에는 이거 그 H 발음을 H자를 넣어야 되는데 왜 온이냐 이래 해가지고 홍구르라고 이제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모르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홍글이라는 그 홍글이 이렇게 나와서 헝가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문적인 이제 연구 끝에 나온 거니까 아마 좀 더 이제 신뢰할 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헝가리를 여행할 때 훈족의 나라, 훈 가리는 땅이다 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전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이제 그 옹구르. 예, 그 뭐 옹구르가 이제 적합하다. 예,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적인 역사학자들이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관 그 마자르족은 뭐 자기들이 이제 훈족의 후예라는 걸 또 자랑스럽게 그렇게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때부터 우리도 헝가리는 이제 훈족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또 뭐 그 훈족의 본영이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것도 크게 막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것 자체를 뭐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죠. 뭐. 그 박사님 책을 보면은 이제 그 마자르족이 헝가리를 이제 세운 아마 이러한 그 시점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정한 유럽의 탄생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하던데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건 뭐 저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그 이제 유럽사를 전공하는 이제 중세사, 고대사를 전공한 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우리가 이제 훈족 시대 이제 그 훈족에 할 때도 살펴봤지만은 이제 게르만족들의 소위 말하는 민족이동이라는 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서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또 그다음에 곳곳에 이제 게르만인들이 세운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날의 프랑스도 거기서부터 이제 연을 하는 것이고 독일도 거기서부터 연을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날의 그 이제 여러 나라들의 뿌리가 이제 중세의 그런 그 만족들의 나라로부터 나오는데 이러한 만족들의 이동의 물결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전에 봤던 훈족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바르 시대에는 슬라브족들이 또 이제 많이 그 남쪽으로 내려오고 또 서쪽으로 가서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어와서는 또 이제 주변 지역을 유목민들이니까 또 공격을 해서 하고 약탈을 하고 그 수십 년 동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마자르족이 어느 면에서 보자면 맨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민족 이동의 시대의 말미를 장식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천년경에 기독교화 되죠. 그 왕이 이제 기독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이제 여러 지배 집단 일반인들도 이제 기독교화 되니까 이때부터 같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마구 약탈하고 공격하고 하기가 이제는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 헝가리까지도 유럽 사회, 유럽 그 문화에 이제 포섭이 되었던 거다, 동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 이동의 시대가 끝나고 그야말로 이제 기독교 유럽이 이제 딱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시기. 이제 거기서 뭐 진정한 유럽이라는 그 말이 사실 뭐 저도 요거 참 그 의미가 있고 생각해 볼 만한 주제다라는 생각은 사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럽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어떤 그 유목민들로부터의 어떤 그런 그 공격으로부터의 끝 네. 하나의 그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상당히 그 유럽 중심적 개념에서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문명과 야만을 나누는 이 야만의 시대가 이제 매듭을 짓고 유럽 중심의 어떤 문명에 정착된 문명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아까 기독교 문명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하니까 뭐 이제 기존의 어떤 이 문화 종교 문화적인 틀에서는 이 기독교 문화가 이제 보편화되는 뭐 그런 개념으로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이게 뭐 우리가 여기서 진정한 유럽의 아이덴티티를 찾는다는 것은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뭐 서양사를 전공하고 계시니까 혹시 이야기할 게 좀 있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그 유럽이라는 게 이제 단지 지리적인 것만은 아니고 이 문화적인 어떤 하나의 그 통일체니까 그 문화적인 그 아이덴티티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 이게 이제 그 자크 르고프라고 유명한 그 프랑스의 역사가가 있는데 제가 이 블란스에 있을 때 그 텔레비전에서 그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대담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유럽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다. 기독교 유럽이다. 그러니까 그걸 빼놓고는 유럽을 정의할 수 없다. 이제 그분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보면 유럽 문화의 어떤 그 기반이 기독교라고 이제 보는 거는 뭐 그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유럽 연합이라고 이건 뭐 미국하고 뭐 같은 어떤 그 합중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중간 정도의 어떤 그 이제 연합체를 형성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이제 자유롭게 그 안에서는 오가고 물론 영국은 얼마 전에 이제 거기서 탈퇴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그 EU 유럽 연합이 이제 상당히 생긴 지 이제 뭐 몇십 년이 되는데요. 이 유럽 연합에 지금 터키가 가입하려고 가입 신청을 한 상태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거죠. 너무나 이제 그런 문화적인 전통이 멀기 때문에 이 선뜻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좀 터키하고 유럽 연합 간에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가 뭐 이게 진행이 된다면 사실 그 유럽 문명의 뭐 아이덴티티를 찾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긴 좋겠는데 뭐 우리가 흔히 그 유럽 문명을 이야기할 때는 그 기반이 되고 있는 게 뭐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 네. 요 두 문명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그 헤브라이즘과 이제 관련된 그게 하나의 그 유럽 문명을 만드는 데 어떤 기반이 됐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본다면 뭐 다루진 않았지만 뭐 헬레니즘 하나의 그 그리스 문명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요거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야만으로부터 이 유목민의 어떤 문화로부터 단절된 그렇죠.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유럽이 이제 그리스인들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 폴리스 시대부터 만들어낸 뛰어난 이제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학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로마 제국이 그대로 계승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또 이제 받아들여졌고, 그걸 굉장히 유럽인들은 자기들의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이제 정체성을 구성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 헬레니즘이라는 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기독교입니다. 과연 이 기독교를 헤브라이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저는 물론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약간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생활 방식, 신앙하고 기독교는 이제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 자관 이제 기독교라는 게 유럽인들의 이제 정체성에 큰 기반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기독교 없이 유럽사를 논한다는 것 자체, 유럽 정체성을 논하기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김현일 박사님을 모시고 유럽과 만난 동양 유목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바로 알게 된다면 이제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했지만은 하나의 유럽 문화의 어떤 본질을 아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랍 제국을 이어서 중동의 거대한 제국을 세운 투르크족과 유럽의 중세 시대를 끝맺은 몽골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돌골 제국이 이제 이 몽골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력이 확대가 되니까 알타이 지역, 그리고 중국의 이제 북쪽, 고비 사막 쪽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신장 위구르 지역이죠. 신장 지역 이쪽도 차지하고 중앙아시아로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파미르곤 동서로 동서에 걸친 큰 이제 나라를 세우거든요. 돌골 제국이 통치를 이제 동서로 나누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서쪽은 유럽 쪽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야말로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이제 큰 제국이 이제 돌골 제국이었는데 문제는 오래가지를 못했던 것. 그것도 이제 내분 때문에. 고구려는 돌골의 동맹국이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삼국사기를 보면 여러 돌골에 관한 기록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하고 고구려 대립하잖아요. 돌골도 이제 당나라하고 대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잡는 겁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서 손을 잡는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도 약간 이제 유목민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만 해도 돌골하고 이 문화적인 면에서 좀 친근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골을 친구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심지어는 이제 당나라에서 돌골을 치라고 요청을 했는데 고구려인들이 치질 않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지중해의 상당 부분이 오스만 영역에 들어가고, 그다음 오스만은 또 자기들이 이제 이슬람의 성전 전사로서 나서니까 유럽하고의 어떤 충돌이라는, 기독교 유럽하고의 충돌이라는 불가피했던 겁니다.